한 청년이 익숙한 듯 병원 진료실로 향합니다. 네, 찬우씨구나.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찬우씨가 별일 없어요. 아, 네. 이게 지금 9월달 사진이고, 네. 이게 1월달 사진인데, 아래쪽 폐에 이런 게 의심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게 막 작은 알갱이 같은 것들이 막 모여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 정확한 성상을 말하기는 지금은 좀 어려워요. 추적 관찰해서 변화가 있는지를 좀 보도록 합시다. 원칙을 하다. 충분히 이해가 됐는지 네네.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음이 무겁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남은 생을 암과 동행해야 하는 청년 암 경험자들의 얘기입니다. 깨소금 볶는 냄새가 가득한 이곳, 울산에 사는 찬우 씨의 신혼집입니다. 찬우 씨의 일상은 암 진단과 동시에 많은 것들이 변했는데요. 세수를 하고 화장품을 바르는 사소한 일상조차 예외는 아닙니다. 자작나무 수분 도구. 피부에 닿는 모든 제품이 유해 성분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리 확인하고 사용하는데요. 귀찮을 법도 하지만 찬우 씨는 빼놓는 법이 없습니다. 화장품에 전성분이 나와 있는 어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플을 통해서 이제 유해 성분이 없는 스킨 로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찬우 씨가 암 경험자로 산 지도 벌써 4년이 됐는데요. 처음 암을 진단받은 순간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방광에 있던 암이 이제 폐로 전이가 돼가지고 방광암의 일종인데 요만한 암 4기 암 환자 박찬우라고 합니다. 처음 진단은 2019년 7월 31일에 이제 암 진단을 처음 받았는데 그때가 이제 제가 결혼을 4개월 앞둔 시점이었어요. 그냥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암 경험자들에게 식단은 생활치료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암 진단 후 4년간 찬우 씨가 요리를 전담하다 보니 어느새 주부 9단이 다 됐는데요. 아내와 함께 먹을 음식이니 더 꼼꼼하게 챙깁니다. 지금 아내 퇴근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료를 최대한 좀 친환경 제품이나 뭐 무농약 이런 제품들 사용하려고 하고, 그리고 요리 방식에 있어서 뭐 굽거나 이런 것보다는 좀 찌거나 뭐 물에 삶거나 이런 형태로 많이 먹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맛이 괜찮아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저 뒤에 계신 사진의 주인공이 그 아내분이세요? 네, 제 와이프. 웨딩 촬영 일주일 남기고 갑자기 항암 치료 때문에 머리가 다 빠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웨딩 촬영 일주일 앞두고 가발을 급하게 맞춰가지고 가발을 쓰고 찍었어요.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로 골랐는데 가발 쓰면 이렇게 뒷머리 이쪽이 좀 떠가지고 좀 티가 나긴 한데 그래도 최대한 자연스러운 걸로 골랐어요. 이 가발 비용도 좀 비싸요. 저는 이제 맞춤 가발은 아니었는데 저는 급하게 하다 보니까 맞춤 가발을 못 했는데 맞춤 가발 하면은 막 100만 원, 200만 원까지 올라가고, 이거는 이제 그냥 이것도 한 60, 70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온종일 기다린 아내의 퇴근 시간. 존재만으로도 집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안나. 뭐 하고 있었어? 저녁 준비했지. 저녁 뭐 했는데?
된장찌개랑 연어찜 했다. 연어찜? 응. 맛있겠네. 됐나? 먹기도 먹는 장면. 두 사람의 시작은 지금처럼 함께 밥을 먹으면서였습니다. 작업치료사 찬우 씨와 물리치료사인 아내가 같은 병원, 같은 층에서 근무하던 직장 동료였기 때문인데요. 100년 가약을 맺고 꽃길만 걸을 줄 알았던 두 사람에게 예정에 없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밥을 먹을 때부터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람이 헤어지기 전에 차 안에서 진료를 받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같이 이겨내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어가지고 암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같이. 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도 그렇고 아들로서의 역할도 남편으로서 가장으로서 이런 역할도 힘들어졌던 게 제 역할의 상실들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슬펐던 것 같아요. 오랜 치료 기간 때문에 결국 찬우 씨는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암 경험자들이 겪는 상실은 이뿐만이 아닌데요. 창원에 사는 34살의 지연 씨. 지연 씨는 또 무엇을 잃고 있을까요? 붙임머리가 고리로 우선은 붙여가지고 사이사이에 머리카락 사이사이에 손가락 넣어가지고 감아야 돼서 조금 오래 걸려요. 많은 암 경험자들이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탈모를 겪습니다. 짧아진 머리를 숨기기 위해 지연 씨가 선택한 건 붙임머리인데요. 탈모도 속상하지만 절대 잃고 싶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2022년에 유방암 3기 초 진단받았고요. 지금은 34살입니다. 그래서 유방암이다 딱 확진을 받았을 때는 선생님한테 처음에 안 자르면 안 되냐고 물어봤던 것 같아요. 가슴 안 자르면 안 되냐고. 그러니까 선생님이 무조건 잘라야 된다. 그래서 서울로 다시 간 것 같아요. 제가 진단은 부산에서 받았고요. 안 자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서울로 갔는데 결국엔 또 전절제를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여자로서 좀 가슴을 잘라야 된다는 거 그게 되게 처음에는 컸어요. 암 경험자에겐 수술비와 치료비도 경제적 부담이 큰데 달라진 외모를 숨기거나 되돌리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다 붙인 거예요. 이거 여기 따라 놓은 거라서. 매듭이 네, 고리가 매듭.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다 고리예요. 보인다. 보여요? 네. 잘 티 안 날 거예요 아마. 맞아요. 노팁이라고 요즘 새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아직 안 버리고 있어요. 근데 추억이라가지고 이것도 인물화가지고 고데기하고 이런 거 다 되고 제가 가발 사고 나서 이거 미용실에서 한번 잘랐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탈모와 부종, 급격한 노화로 매일 변해가는 자신을 마주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가슴을 잘라낸 지연 씨는 보건 수술도 해야 했죠. 암과 싸우는 동시에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사투였습니다. 저 옛날에는 막 옷이나 화장품을 봤으면 사실 항암할 때는 화장도 많이 안 하게 되거든요. 힘이 없어가지고. 그러면 그 시간에 이제 가발 쇼핑하고 그리고 붙임머리 같은 거 쇼핑하고 아니면 항암 비니 같은 거 이쁜 거 쇼핑하고 그랬어요. 하지만 암 경험자가 된 순간 이미 사회적으론 불리한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원래 서비스직이었던 지연 씨. 불가피하게 퇴사한 뒤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감당하고 있는데요. 월 50만 원으론 턱없이 부족합니다.
틈틈이 본업으로 돌아가려고 하지만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이제 일하고 싶어가지고 일자리 조금 알아보고 있는데 건강검진이나 뭐 그런 걸 내야 된다고 하면 사실 좀 그럴 것 같고요. 근데 그런 데는 웬만하면 사실 좀 피하고 싶긴 해요. 그런 걸 제가 말해야 되는 직업은 사실 별로 갖고 싶지는 않고 청원이나 부산은 조금 아픈 사람들은 병원 자주 가야 되잖아. 일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잖아. 일 그만둘 수도 있잖아.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서울에는 병원도 많고 아픈 사람들도 많고 한데 창원이나 부산은 그거보다는 사실 좀 작잖아요. 암 한우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도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숨겨야 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건 지연 씨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닙니다. 암에 걸리고도 5년 이상 사는 국민이 71%나 되는데요. 이젠 암 생존자라는 말 대신 암 경험자라는 표현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이렇게 암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국에서 모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나누고 또 공감과 위로의 시간을 갖는데요. 이 자리에 지연 씨도 참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각 지역에서 모인 청년 암 경험자들. 저마다 어떤 사정이 있을까요? 이 나이에 벌써 걸릴 거라고 생각 못 했었어요, 사실. 근데 암이에요 소리 들었는데 놀라면서 그냥 바로 살려주세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겁나고.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던 준하 씨. 현재는 직장을 그만둔 상태입니다. 부산 병원에서 이제 그 하얀색 덩어리가 있다, 폐 쪽에. 그 정밀 점검 받아봐라 해서 병원을 가서 암인 것 같다라고 이제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도 솔직히 저는 와닿지는 않았어요. 그냥 뭐 어떤 감정이 아무런 감정도 들지는 않았고 수술했을 그 당시가 이제 그때 확 와닿았었어요. 기봉 씨는 취업 대신 치료에만 4년을 썼습니다. 첫 직장은 계약직이었는데요. 최근 이직했습니다. 드라마 주인공 된 것처럼 이제 멍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이제 그 다음 생각난 건 보험금이나 뭐 이런 걱정 많이 들었고 병원비 걱정 그리고 일단 부모님 걱정이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준하 씨와 마찬가지로 지연 씨 역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인 상태입니다. 공통적으로 암 진단과 동시에 퇴사를 하거나 취업을 포기한 건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요? 저는 그때 검사하면서 병원에 알려졌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항암 치료하면서 수술하면서 어떻게 할래?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퇴사를 권유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조금 아쉬웠던 거는 같이 일했던 간호사분들 중에서도 이런 암에 걸린 분들이 있었고 수술한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은 다 병가를 받았단 말이죠. 휴가도 받고 병가도 받고 또 그런 배려를 많이 받은 것 같았는데 이제 우리는 좀 그런 배려가 못 받지 않았나 그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내가 조금 더 좀 지위가 있고 했었으면 나도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같은 암 경험자라도 사회적 지위에 따라 대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준하 씨는 암에 걸리고 나서야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일주일은 결과를 들으러 가잖아요. 그때 솔직하게 말하면 눈치가 많이 보였어요. 아무래도 이제 교수님 스케줄에 따라서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은 조금 눈치가 많이 보여가지고 저는 연차 쓰는 것도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직업뿐만 아니라 직급에 따른 차별도 있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기봉 씨는 연차 신청서를 쓰는 대신 사직서를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단 병원 갈 일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를 다 일일이 받아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암하다 보면 머리가 다 빠지니까 손님이나 이런 분들 만나면 저도 너무 신경 쓰일 것 같아가지고 일단 쉬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외모 변화를 겪는 암 경험자가 손님을 직접 대면해야 하는 서비스직에 근무하기란 특히 쉽지 않습니다. 이런 차별들로 퇴사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직면하는 것이 바로 경제적 어려움입니다. 그동안에 제가 모아놓던 것들로 일단 소진을 하고 그 이후로는 부모님이 좀 도와주셨어요. 아직까지도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버지의 은퇴 자금으로 치료를 받던 준하 씨.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마저 사기 전립선암에 걸리신 건데요. 치료비가 곱절로 늘어난 건 물론이고 암 경험자가 암 경험자를 돌봐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여전히 무직인 준하 씨는 앞이 깜깜한데요. 이런 준하 씨가 제도적으로 지원받을 길은 없었던 걸까요? 질병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구직 활동을 못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질병태사는 제가 나중에 그걸 입증을 해야 되고 그 공단에다가 나중에 모든 치료가 다 끝나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다라는 의사소견서를 받고 그때부터 구직 활동을 하게 되면 그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3년인지 4년인지 5년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해도 경제적인 도움을 못 받는 거는 마찬가지였어요. 청년 유방암 경험자 300명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암 진단 후 경력이 단절된 경우가 90%나 됩니다. 경력 단절로 막막한 건 찬우 씨도 마찬가지인데요. 암을 진단받기 전 찬우 씨는 서울에서 강의를 할 정도로 꿈이 많은 작업치료사였습니다. 여러 번 복귀를 시도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재택근무를 통해 부수입 정도만 벌고 있는데요. 한땐 월 36만 원의 장애연금이 유일한 수입일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찬우 씨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민 이가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바쁘십니까?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네, 암 진단받고 아무것도 안 하던 게 좀 미안했었거든요, 아내한테. 그런 것들이 좀 뭔가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그런 그 암을 이겨나가고 있는지를 또 전에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네. 그리고 뭐 암 진단을 받기 전에도 얼마나 작업치료사로 열정 있게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진짜 너무 많은 신세를 지고 있고 그래서 너무 고맙지. 네, 감사합니다. 재택근무를 하기 전에는 거의 경제활동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어서 이제 아버지가 거의 생활비를 조금 많이 도와주셔서 그걸로 이제 생활을 하고 그걸로 생활을 했었습니다. 사실 찬우 씨는 수술 후 직장에 복귀했다가 한 달 만에 질병 퇴사를 했습니다. 이제 병원의 배려로 많이 연장을 해주셨는데 더 이상 연장하기도 힘들고 뭐 경제적으로 또 이제 제가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복직을 하게 됐는데 결론을 말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았어요. 거기서는 이제 안 된다. 네 한 달 동안 일을 했지 않냐? 네 어떻게 일을 했냐? 그래서 다시 재심사 요청을 했죠. 병원의 자료들도 조금 더 보충을 해서 또 재심사를 요청했는데 안 된다. 또 안 된다. 했어요.
지나고 오고 생각해 보면은 차라리 내가 이 어떻게든 잡고 있었던 이 제 직업을 빨리 놨다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또 그게 암 환자한테서 그게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내가 계속 일을 해왔던 곳이고 그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던 공간인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이렇게 포기해버린다는 게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계속 미련으로 계속 휴직을 어떻게든 잡고 버텼는데 그게 결국에는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찬우 씨처럼 사회 복귀를 꿈꾸지만 좌절된 사람이 많습니다. 국내 암 경험자가 다시 직장으로 복귀하는 비율은 일본과 비교해 채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암 환자, 즉 질병으로 인해서 퇴사를 했거나 휴직을 했던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지원금 제도나 정책 제도는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기업과 그리고 부산에 살고 있는 암 환자분들께서 좀 콜라보를 해서 채용으로 좀 이어질 수 있는 방향이 없을까 함께 논의를 해왔는데요. 결과적으로는 현재 정부의 제도라든지 혹은 정책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강제적으로는 없다 보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특정 근로자를 배려해야 하는 상황이 좀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이미 10여 년 전부터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암 경험자가 직접 근무 형태를 선택할 수 있고 정부뿐 아니라 지자체와 기업이 지원금을 지급해 경제적 부담이 덜하고 기업과 암센터를 연결해주는 행정부서를 신설해 암 경험자의 사회 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예전에 암 환자의 직장 복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면 다들 뭐라 그랬냐면 야 정상인 애들도 취업하기 힘든데 무슨 그것까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정상인 아이들이 우선이야 라는 표현이랑 같거든요. 그들에게 무조건 뭘 잘해주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정상인과 같이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라는 거죠. 우리나라 기대 수명 평균 83세. 20, 30대 청년 암 경험자는 적어도 50년 이상 암과 동행해야 합니다. 불분명한 미래와 재발에 대한 걱정으로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어깨에 짊어진 짐을 조금씩만 덜어준다면 암 경험자들의 10년 뒤, 20년 뒤는 희망으로 채울 수 있지 않을까요? 찬이 안녕. 10년 뒤 너는 지금 건강하니? 암을 이겨내고 멋진 교수가 되었을 거라 믿어. 원래 딸 가진 아빠가 꿈이었는데 이제 딸도 하나 키우면서 아내와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야. 10년 뒤 그런 날을 꿈꾸며 오늘 일기 끝. 안녕. 10년 뒤 준아야. 환우들을 위한 힐링하우스를 짓고 싶다는 꿈을 꿨었는데 그 꿈을 이루게 돼서 축하하고 또 늦었지만 좋은 남자 만나서 예쁜 가정 꾸린 것도 너무너무 축복해. 앞으로 남편과 함께 행복하고 10년 뒤, 20년 뒤에도 너의 꿈을 지켜나가길 응원할게. 안녕. 안녕. 10년 뒤 나야. 10년 뒤에는 난자 올려 놓았으니까 쌍둥이 아기도 낳고 엄마랑 아기들이랑 동생이랑 건강하게 여행도 다니고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그리고 10년 뒤에는 암 한우들이 차별받지 않고 감기처럼까지는 안 되겠지만 그냥 다 그냥 경험자로 봐주셔서 사회 활동을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 안녕. 안녕. 이젠 잠 못 드는 밤이 찾아와도 자책하지 않아.